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디메이드 인생 최만식 작품 두 번째 수업 하겠습니다. 페이지 78쪽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최만식 하면 뭘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풍자.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특히 룸펜이라고 하는 고학력 지식인들 삶을 이야기하면서 시대 상황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쇄소에 아이 부탁하는 것까지 나왔죠. 아직 아들이 돌아오진 않았고 78쪽 볼까요? 가부터. 자, P는 당부와 치아라고 하는 건 칭찬, 또 고마워하는 거죠. 치아를 하고 인쇄소를 나왔다. 지금 아들 부탁한 거죠. 취직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한 짐 벗어놓은 것 같이 몸이 거뜬하고 마음이 느긋하였다. 그는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싸전은 쌀집, 쌀이나 곡식 이런 거 파는 쌀가게입니다. 쌀 한 마리를 부탁하고 호배추도 몇 통 사들였다. 그렁저렁 호배추, 중국 배추라고 나왔네요. 그렁저렁 5원을 썼다. 앞에 페이지에서 15원 정도 구했다 그랬죠. 10원 남은 중에 주인 노인에게 6원을 내주니 입이 귀밑까지 째어진다. 주인 노인에게 6원은 아마 집세, 월세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 끝에 피가 사온 호배추를 내주면 김치를 담가라고 하니 선선히 응낙한다. 지금 뭐 하냐면 요 가문단에서는 아들이 오니까 아들 맞을 준비, 반찬도 좀 하고 살림살이 준비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저녁 없이 첫 새벽에 일어난 P는 서투른 솜씨로 화롯밥을 지어놓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화롯밥은 화로에서 밥을 지은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이 방 안에 일종의 난로죠. 숯 올려놓고 있는 화로, 거기에 밥을 지어놓고 정거장 나갔습니다. 창선이 데리러. 그의 행역에서 온 편지에 S라는 고향 사람이 서울 올라오는 길에 따라 보낸다고 했으니까 P는 창선이보다도 더 낯이 익은 S를 찾았다. 여기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창선이보다도 더 낯이 익은 S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도 낯설다 이거죠. 아들도 낯설다. 만난 지 오래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구실을 안 했던 거죠. 과연 차가 씩씩거리고 들어섬에 인간을 뱉어내놓은 착간에서 S가 창선이를 데리고 두리번거리며 내려왔다. 어디서 생겼는지 새까만 고구라 양복을 입고, 일본산 양복입니다. 이거 일본산. 이와표 붙은 학생 모자를 쓰고 거기다가 보따리를 하나 쥐고 무엇 꾸린 것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리는 어린아이. 저게 내 자식이라 생각하니 P는 어쩐지 속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한편 가엾기도 했다. 이 얼굴이 붉어졌다라는 의미는 앞서서 봤던 것하고 비슷하겠죠? 아비구실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또 가엾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들한테 미안함 같이 들어있는 거죠. 부끄럽기도 하고 아비로서 부끄럽고 미안함이 같이 교차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S가 두 손에 짐을 가득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가까이 온 P를 보고 반겨 소리를 지릅니다. 창선이가 모자를 벗고 학교식으로 경례를 한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4살 적에 본 것보다 한층 더 저희 외가를 닮았다. P는 것이 몹시 불만이었다. 이거는 알 수 없겠으나 외가 닮으면 안 되나요? 아무튼 요 지금 4-5살짜게 봤던이라고 하니까 진짜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아들 만난 지가. 아무튼 이 나문단에서는 아들을 만난 겁니다. 나문단에서는 오랜만에 아들 창선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단 봅시다. 그새 재미나 좋았나 S의 하는 첫인사. 뭘 그렇지 괜한 산 짐을 지고 오느라 애썼네. 이 산 짐이 뭡니까? 바로 창선입니다. 창선이
살아있는 짐. P는 이렇게 인사겸치하라 했다. 원천만에 그 애가 나이는 어려도 어떻게 속이 찼는지 너 네 아버지 알아보겠니? 이게 이제 철이 빨리 들었다는 이야기죠. 9살짜리가.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은. 에스는 창선이를 돌아보며 묻는다. 창선이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은지 아무 대답도 아니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아니한다. 이게 아마도 아버지가 어색하고 몹시 낯설게 느껴져서 아마 그렇겠죠. P는 에스와 창선이를 데리고 구름다리로 올라왔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 양복이야 떡이야 뭐다 해가지고 자네 댁에까지 오셨더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복도 외할머니가, 떡도 외할머니가, 아마도 외가의 사랑은 좀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오셔서 어제 떠나는데 정거장까지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신신당부를 하시되 자네에게 전하라고. S는 P가 그다지 듣고 싶지도 아니한 이야기를 뒤따라오며 늘어놓는다. 요게 지금 요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썩 유쾌하진 않죠. 이게 지금 처가에 대한 반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옛날의 반감 바로 위에 나오네요. 솟아올랐다. 별 걱정 다 하는 게로군. 내 자식 내가 어련히 할까와 쫓아다니고 그래. 말투까지도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노인들이야 어디 그런가. 객지에서 혼자 있는데 데리고 있기 정 불편하거든. 당신에게로 도로 보내게 하라고 그러시대. 이거 약간의 자존심을 좀 건들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불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집에 내 자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보내라는 거야. 보낼 테면 그때 데려왔으려고. 요 리을은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리을 부분. P는 그것이 모두 그와 갈린 아내의 조종인 줄 알기 때문에 더구나 심정이 났다. 지금 요 처가에 대한 반감이 전부 다 요 아내와 불화, 헤어진 아내와 요것 때문에 처가를 전부 다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화가 나는 대로 하면 어린아이가 입고 온 양복도 벗겨내고 내던지고 싶었으나 꿀꺽 참았다. 사실은 다에서는 외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락. 일찍 맛보아 보지 못한 새 살림을 P는 시작했다. 살림살이 많이 준비했죠. 창선이가 도착한 날 밤 창선이는 아랫목에서 색색 잠을 자고 있다. 외롭게 꿈을 꾸고 있으려니 생각하며 전에 어떤 애정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요것도 이제 그나마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제 애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창선이를 데리고 인쇄소에 가서 A에게 맡기고 안 내키는 발걸음을 돌이켜 나오는 P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안 내키는 발걸음이라고 나와 있죠. 안 내키는 발걸음. 왜 그럴까? 역시 죄책감 들고 아들한테 미안함도 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렸구나 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른쪽이 아니라 날개 쪽 만점 노트를 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을 우선 만점 노트에 나와 있는 레디메이드 인생의 의미가 있죠. 레디메이드
인생의 의미,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레디메이드란 기성품이란 뜻이죠. 맞춤 제작과 달리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대량 생산된 기성품들은 소비자에게 팔려 나갈 때까지 쇼윈도를 채우고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P는 일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왔지만 취직 못하여 궁핍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레디메이드 인생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결국 중요한 말입니다. 식민지 지식인의 자조와 자기 모멸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모멸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레디메이드 인생의 의미. 그리고 아래 보면 P의 마지막 혼잣말에 담긴 의미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필표해 놨던 아래쪽 끝에 A라고 되어 있죠. 요 A 부분,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렸구나 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 P의 마지막 혼잣말 의미 또 읽어볼게요. P는 마지막에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렸구나 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을 받아봤자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얻기 어려운 현실에서 아들을 취직시켰다는 안도감과 좀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취직했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들을 공장 노동자로 만들었다는 서글픔, 요 두 가지가 지금 교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정이, 즉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과 무능한 지식인인 자신에 대한 자조적 비판을 함께 드러낸 것이다. 즉, 또 써볼까요? 계속 반복된 말, 식민지 현실 비판, 무능한 지식인인 자신에 대한 자조적 비판,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본문들이 대충 끝나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레디메이드 인생의 의미, 선생님도 형광펜 한번 써볼까요? 여기 있네요. 레디메이드 인생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말이 혼잣말의 의미,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데 이 감정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아들의 감정 상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아버지의 감정이 나왔던 부분, 반감, 처가에 대한 반감,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하는 부분들을 좀 여기도 나오네요. 얼굴이 붉어지며 가엾기도 했다는 부끄러움, 미안함,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채만식 하면 풍자, 요 의미를 좀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제에 해당되는 거를 좀 볼까요? 본문에 어떤 의미들을 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좀 적기도 하고. 문제 1번에서는 보기를 좀 봐야겠네요.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가 된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되기 때문이다. 보통 소설은 자아와 세계, 이런 관계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의 대립이나 갈등이 서사의 본질입니다 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아인 P가 있고 P를 실업자로 만든 현실은 세계, 근데 그 세계가 P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세계로 비춰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3번은 전부 의미 해석일 테고 4번과 5번 중에 5번을 보겠습니다. 보기를 고려할 때 A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뭘까요? 그럼 아까 A 부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보기를 보면
일제는 조선 식민 통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학 교육을 이용했기 때문에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통제 관리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등교육을 시킨 것은 일제의 정책이었고 일제의 어떤 통제나 관리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식인들이 민족의식 고취와 같은 민족 자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또 레드메이드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잣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럼 혼잣말에 저기 위에 보면 안도감, 서글픔,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 무능한 지식인이라고 자신에 대한 자조적 비판 이런 게 있었죠. 선택지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결국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의 기만적 행위 비판. 이거랑 같이 연결해 볼까요? 결국 이게 안에는 일제의 기만적 행위 비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요 과정하고 연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 5번 4번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상의 가정이라는 작품은 별도의 수업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죠? B 이거 좀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때 이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상이라는 작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강의를 통해서 2시간 강의를 통해서 레드메이드 인생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는 80쪽에 나와 있는 태평천하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